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의 널 관련 연산자 4종류와 C샵 14에서 새로 들어온 널 조건부 대입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널 조건부 연산자, 널 조건부 인덱스 연산자, 널 병합 연산자, 그리고 널 병합 할당 연산자, 이 4가지가 코드 한 줄을 어떻게 짧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짧은 한 줄이 IL 레벨에서는 어떤 분기로 구현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유니티 특유의 가짜 널 함정까지 다루니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문제부터 봅니다. 유니티 모바일 프로젝트에서 가장 흔한 런타임 예외 중 하나가 바로 널 레퍼런스 익셉션, 줄여서 NRE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플레이어, 인벤토리, 아이템, 이름까지 점으로 길게 이어서 접근하고 있죠. 테스트 빌드에서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QA 막바지에 튜토리얼 직후 화면이 멈춘다는 버그 리포트가 들어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면 인벤토리는 살아있는데 그 안에 아이템 목록이 아직 서버에서 내려오기 전이라 널 상태였던 거죠. 아이템즈 인덱스 0번에 접근하는 순간 NRE가 터지면서 UI 갱신 코르틴이 통째로 중단됩니다. 신입 개발자가 이 문제를 만나면 보통 이렇게 방어 코드를 추가합니다. 두 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보시면 단계마다 널 체크를 추가하고 있죠. 플레이어 따로, 인벤토리 따로, 아이템즈 따로, 인덱스 0의 요소 따로, 그 안에 네임 따로. 한 줄이 9줄로 늘었고 가독성은 무너집니다. 핵심을 읽기 어렵죠. 이 글에서 다룰 4가지 널 관련 연산자와 C샵 14의 널 조건부 대입은 정확히 장황함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방금 본 9줄짜리 방어 코드는 이렇게 단 한 줄로 줄어듭니다. 점 앞에 물음표가 붙은 널 조건부 연산자, 그리고 마지막에 널 병합 연산자가 이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부 동작과 유니티 특유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널 조건부 연산자가 유니티의 디스트로이로 파괴된 오브젝트를 널이 아니라고 오판해서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을 일으키는 유명한 사례가 대표적이죠. 오늘 영상은 연산자 하나하나의 동작을 IL 레벨까지 내려가서 증명한 뒤 유니티 실무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이제 4가지 연산자를 하나씩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널 조건부 멤버 접근 연산자입니다. 왼쪽 피연산자가 널이 아니면 오른쪽 멤버에 접근하고 널이면 오른쪽 전체를 건너뛰고 그 자리에 널을 돌려주는 연산자죠. 점을 안전하게 만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로 풀자면 일반 점 연산자는 반드시 집에 누군가 있다고 가정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이고, 물음표점 연산자는 문 앞에 가서 인기척이 없으면 조용히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집이 비어있으면, 즉 객체가 널이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이어그램으로 흐름을 그려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오브제이 자체를 읽고 오브제이가 널인지 묻습니다. 널이면 노란 분기에서 빨간 박스로 빠져서 그 자리에 바로 널을 반환합니다. 멤버 접근 단계는 아예 실행되지 않죠. 반대로 오브제이가 널이 아니면 초록 박스로 가서 멤버 접근과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돌려줍니다. 핵심은 빨간 박스로 빠지는 경로에서 전 멤버 부분이 통째로 건너뛰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건드리지 않는 동작이 바로 단락평가, 즉 쇼트 서킷 평가이며 내부 동작과 성능 면에서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널 조건부 인덱스 연산자입니다. 변수 뒤에 물음표를 붙이고 대괄호로 인덱스를 접근하는 형태죠. 동작 원리는 방금 본 점 연산자와 똑같고 대상이 멤버가 아니라 배열이나 리스트의 인덱스일 뿐입니다. 평범한 ARR 대괄호 0은 ARR이 널이면 그 자리에서 NRE를 던지지만 ARR 물음표 대괄호 0은 널이면 그냥 널을 반환하고 널이 아닐 때만 인덱서를 호출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덱스 범위 초과 예외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이 연산자는 널만 막아줄 뿐 배열 길이를 넘는 인덱스에 대한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널 병합 연산자입니다. 물음표 2개를 나란히 쓴 형태죠. 동작은 단순합니다. 왼쪽 피연산자가 널이 아니면 왼쪽 값을 그대로 쓰고 널이면 오른쪽 값을 계산해서 씁니다. 즉 기본값을 지정하는 패턴의 표준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네임 물음표 따옴표 익명은 네임이 살아있으면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널이면 익명이라는 문자열을 보여주는 거죠. 코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인풋을 명시적으로 널로 만들었고, 두 번째 줄에서 인풋 물음표 기본값으로 세이프에 대입합니다. 인풋이 널이기 때문에 오른쪽 기본값이 세이프에 들어가고, 세 번째 줄 주석처럼 결과는 기본값이라는 문자열이 됩니다. 별것 아닌 예제처럼 보이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강조할 한 가지 동작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널 병합 연산자도 오른쪽을 단락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즉, 왼쪽이 널이 아니면 오른쪽 표현식은 아예 실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죠. 밑줄 버퍼가 이미 살아있다면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비싼 함수 로드 프롬 디스크는 호출조차 되지 않습니다. 캐싱이나 느린 I/O를 다룰 때의 단락평가가 성능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히 기본값을 주는 문법이 아니라 비싼 계산을 회피하는 도구로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널 병합 할당 연산자입니다. C#8에서 도입된 비교적 최신 연산자죠. 동작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왼쪽 변수가 널일 때만 오른쪽 값을 계산해서 대입한다는 겁니다. 이미 값이 있으면 오른쪽 표현식은 실행조차 되지 않습니다. 게으른 초기화, 즉 레이지 초기화 패턴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수 있죠. 예를 들어 밑줄 리스트, 물음표 동호 새 리스트라고 쓰면 밑줄 리스트가 널일 때만 새 리스트를 만들어 넣고 이미 들어있으면 그대로 두고 손대지 않습니다. 코드로 비교해 보시죠. 위쪽 두 번째 줄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if 문으로 밑줄 리스트가 널인지 확인하고 그때만 새 리스트를 할당하는 패턴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줄이 새로운 널 병합 할당 연산자 방식입니다. 두 코드는 완전히 동등하지만 표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결합니다. 유니티에서 get 컴포넌트 결과를 캐싱할 때 자주 쓰이는 패턴이라 뒤에 실전 적용 섹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엔 C#14에서 새로 들어온 기능, 널 조건부 대입입니다. 핵심 한 줄로 요약하면 C#14부터는 점 앞에 물음표가 붙은 널 조건부 연산자와 인덱스 앞에 붙은 널 조건부 인덱스 연산자를 대입문의 왼쪽에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오른쪽에서 값을 읽어올 때만 쓰던 연산자였는데 이제는 왼쪽 대입 자리에도 쓸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줄을 보시죠. 커스터머 물음표점 오더가 등호의 왼쪽에 와 있고 오른쪽에서 getCurrent order의 결과를 받아 대입합니다. C#14에서는 이게 정상 컴파일이지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에 적힌 것처럼 C#13 이하에서는 같은 코드가 컴파일 에러였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커스터머가 널인지 if 문으로 직접 검사한 뒤 그 안에서 대입해야 했죠. 두 코드의 동등 관계를 한 슬라이드에 모았습니다. 위쪽 두 번째 줄이 C#14의 새 문법, 아래쪽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이 풀어쓴 동등 코드입니다. 동작 규칙은 예상대로입니다. 커스터머가 널이면 오른쪽의 getCurrent order 호출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싼 계산이 무의미하게 돌지 않도록 단락평가가 보장되죠. 복합 대입, 그러니까 더하기 등호나 빼기 등호 같은 연산자도 똑같이 허용됩니다. 단 하나, 증감 연산자인 더하기 2개, 빼기 2개는 금지입니다. 이유는 뒤에 함정 섹션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연산자들이 IL, 즉 단넷 중간 언어 레벨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지 연산자 모두 값을 로드한 뒤 조건부 분기 명령어로 나머지 코드를 건너뛰는 구조입니다. 단락평가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IL의 br2.s 같은 분기 명령어로 그대로 박혀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분석할 C# 원본 코드는 화면의 여섯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p, 물음표점, name, 물음표점, length, 물음표 0.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동작은 단순합니다. p가 널이거나 p의 name이 널이면 0을 반환하고 둘 다 살아있으면 name의 length, 즉 글자 수를 반환합니다. 자, 이 한 줄이 IL에서는 어떤 분기 구조로 풀려 나오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함께 보시죠.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줄은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줄입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ld-arg.형 명령이 인자피를 스택에 올리고 열 번째 줄에서 br2.sil 밑줄 000f가 등장합니다. 이 br2.s가 바로 단락평가의 정체입니다. 스택 최상단 값이 참조 타입에서 널이 아니면 분기하라는 명령이죠. 한마디로 p가 널이 아닐 때만 실제 멤버 접근 코드로 점프하고 널이면 그 블럭을 통째로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 단계 단락평가가 어떤 모양으로 박혀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체이닝의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20번째 줄에서 p의 네임을 한번 호출하고 21번째 줄의 듀프 명령으로 그 참조를 스택 위에 한 번 더 복제합니다. 22번째 줄에서 다시 br2.s로 분기하죠. 이 듀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로드한 네임 값을 널 체크용으로, 한 번 실제 사용용으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쓰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체이닝 단계마다 br2.s가 하나씩 늘어나고 중간에 널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구조가 IL에 그대로 박혀있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전통적인 if 널 코드라면 네임을 두 번 호출해야 했을 일을 듀프 한 번으로 해결하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32번째 줄을 보시죠. new obj 명령으로 널러블 인트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랭스는 원래 일반 인트값 타입인데 물음표점 연산자의 결과는 널일 수도 있어야 하니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널러블 인트로 감싸주는 겁니다. 체인 경로 양쪽이 모두 같은 널러블 인트 타입을 갖도록 통일하는 거죠. 그리고 38번째 줄에 get value over default 호출이 마지막 물음표 0의 실제입니다. 오른쪽 기본값이 0이고 이게 디폴트 인트와 일치하기 때문에 git가 get value over default라는 최적화 경로를 쓸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A 물음표 B는 A가 널이 아니면 A 아니면 B로 분기하는 별도 IL이 생성되지만 기본값과 일치하는 특수한 경우 더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동작을 전통적인 if문으로 풀어쓴 코드의 IL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결과를 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왜 물음표점 연산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원본 코드는 6번째와 7번째 줄에서 각각 P와 name이 널인지 명시적으로 검사하고 통과하면 8번째 줄에서 랭스를 반환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P.name이 7번째 줄과 8번째 줄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IL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시죠. 이번 IL을 보실 첫 번째 포인트는 11번째와 14번째 줄입니다. 11번째 줄의 시크는 명시적으로 두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명령어이고 14번째 줄의 brFalse.s는 비교 결과가 거짓일 때 분기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물음표점 연산자가 brTrue.s 단 한 번으로 끝났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ld_null, cq, strct, brFalse.s까지 4단계를 거쳐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비교, 결과, 저장, 분기로 이어지는 3단계가 한 번 더 풀려 나오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데 IL 레벨에서 분명히 더 장황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짚고 갈 줄은 20번째와 22번째 줄입니다. 20번째 줄에서는 퍼슨이의 get 밑줄 name을 콜버트로 호출해서 name 값을 한번 가져옵니다. 그리고 22번째 줄에서 그 결과를 바로 ld_null, cq로 비교하죠. 여기서 콜버트라는 명령어를 짚고 가야 하는데 콜버트는 가상 디스패치 명령어이면서 동시에 대상이 널이면 NRE를 던지는 동작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분기를 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NRE가 터지죠. 우리는 NRE를 막으려고 분기를 넣은 것이니 앞서 본 brFalse.s 같은 명시적 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해집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31번째 줄을 보시죠. 여기에 또 콜버트 인스턴스 스트링 퍼슨이 get 밑줄 name이 등장합니다. 같은 get 밑줄 name이 앞 페이지에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모두 2번 호출되고 있는 거죠. 소스 코드에 p.name이 2번 적혀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정직하게 2번 호출하는 IL을 만든 결과입니다. name이 단순 자동 속성이면 git inlining 으로 비용이 사라지지만 만약 name이 계산이 무거운 속성이라면 실제로 2번 실행됩니다. 이게 바로 물음표점 연산자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물음표점 연산자는 dup, 즉 스택 최상단 복제로 한 번 로드한 값을 그대로 재사용하니까 이런 중복이 없죠. 같은 결과를 만드는데도 어느 쪽이 더 짧고 효율적인지 IL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널 병합 할당 연산자가 게으른 초기화에 그렇게 자주 쓰이는 이유를 IL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new obj, 즉 새 객체 할당 명령어가 분기 뒤에 숨어 있어서 한 번 할당된 뒤에는 다시 실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본 C# 코드는 단순합니다. 6번째 줄에서 밑줄 캐시 물음표 등호 새 리스트 인트 표현으로 게으른 초기화를 하고 7번째 줄에서 그 밑줄 캐시를 반환합니다. 핵심은 6번째 줄이 2번째 호출부터는 새 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진짜 그런지 IL을 보고 확인해 보시죠. 보실 부분은 8번째와 9번째 줄, 그리고 13번째와 14번째 줄입니다. 8번째 줄에서 밑줄 캐시 필드를 스택에 올리고 9번째 줄에서 brTrue.s가 등장합니다. 밑줄 캐시가 널이 아니면, 즉 이미 한 번 할당된 상태라면 14번째 줄을 건너뛰고 14번째 라벨인 IL 밑줄 14로 점프해버립니다. 점프하면 무엇을 건너뛰느냐? 13번째 줄의 new obj와 14번째 줄의 stfld입니다. new obj는 힙의 새 객체를 만드는 명령어이고 stfld는 그 객체를 밑줄, 캐시 필드에 저장하는 명령어죠. 즉 밑줄 캐시가 살아있으면 새 리스트 할당과 필드 대입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첫 호출에서만 new obj가 실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분기 한 번으로 바로 반환 경로로 빠지는 겁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 루프처럼 매프레임 호출되는 핫패스에서의 차이가 곧 GC 스파이크 방지로 이어집니다. 만약 널 병합 할당 연산자를 잘못 이해해서 매프레임 새 리스트를 만든다면 매프레임 힙 할당이 발생하면서 GC 압박이 쌓일 텐데
널 병합 할당 연산자는 IL 레벨에서 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셈이죠. 이제 마지막 IL 예제는 널 조건부 인덱스 연산자의 IL입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ARR 물음표 대괄호 0 물음표 0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배열이 널이면 0을 반환하고 널이 아니면 첫 번째 원소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인덱스 접근 자체가 어떻게 분기로 감싸지는지를 IL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목하실 줄은 여섯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11번째부터 13번째 줄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또 BR2.S가 등장하죠. 친숙해지셨을 겁니다. ARR이 널이 아니면 분기해서 인덱스 접근을 수행하고 널이면 다음 줄로 흘러가서 여덟 번째 줄에 LDC.i4 제명 즉 0을 그대로 로드하고 빠져나옵니다. 분기 뒤인 11번째부터 13번째 줄이 진짜 인덱스 접근입니다. 11번째 줄에서 ARR을 다시 로드하고 12번째 줄에서 인덱스 0을 로드한 뒤 13번째 줄에 LDLM.i4가 그 자리에서 인트 배열 원소를 읽습니다. 핵심은 LDLM.i4가 BR2.S 뒤에만 실행된다는 사실입니다. Z가 ARR이 널인 상태에서 LDLM.i4를 실행하려고 하면 NR이가 터지는데 BR2.S가 그 상황을 사전에 막아주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전 IL에서 봤던 널러블 인트 박식 new obj가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피연산자가 단순히 int 0이고 Z가 간단한 케이스로 판단해서 널이면 0을 바로 대입하는 가장 짧은 경로로 IL을 추격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는 IL을 떠나서 실무에서의 연산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비포와 애프터 패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벤트 핸들러 호출입니다. 이벤트는 발생시키기 전에 반드시 구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독자가 한 명도 없는 이벤트는 그 자체가 널 상태이기 때문이죠. 비포 코드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온스코리 캔지드가 널이 아닌지 검사하고 여덟 번째 줄에서 호출하고 있죠. 익숙한 모양이지만이 코드에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TOC/TOU 버그, 즉 체크와 사용 사이에 상태가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널 체크를 통과한 직후, 그러니까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 줄 사이에서 다른 스레드가 마지막 구독자를 해제하면 온스코리 캔지드가 그 짧은 사이에 널이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여덟 번째 줄의 호출이 실행되면 NR이가 발생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드물지만 실제 프로덕션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애프터 코드는 여섯 번째 한 줄입니다. 온스코리 캔지드 물음표점 인보크. 이 한 줄이 어떻게 TOC/TOU 버그를 막느냐 하면 컴파일러가 현재 이벤트 참조를 한번 복사해서 임시 변수에 담고 그 임시 변수가 널이 아닐 때만 호출하는 IL을 생성합니다. 앞서 본 듀프 명령어가 그 역할이었죠. 다른 스레드가 그 사이에 구독을 해제해도 이미 로컬에 복사된 참조는 살아있기 때문에 NR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 규칙이 하나 정리됩니다. 이벤트는 무조건 물음표점 인보크, 예외 없는 규칙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니티의 get 컴포넌트 캐싱입니다. 유니티에서 get 컴포넌트는 내부적으로 C++ 쪽 네이티브 호출을 하기 때문에 매번 부르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만 캐싱해두고 재사용하는 패턴이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 캐싱 패턴이 바로 널 병합 할당 연산자와 가장 잘 맞는 사례죠. 비포 코드부터 보시죠. 세 번째 줄의 업데이트 메서드는 프레임마다 호출되는 핫패스입니다. 간 여섯 번째 줄에서 매 프레임 get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있죠. 60fps 기준이면 초당 60번, 30초만 플레이해도 1800번 get 컴포넌트가 호출됩니다. 적이 100마리면 18만 번이 됩니다. 일곱 번째 줄의 에드포스 자체는 가벼운데 여섯 번째 줄의 get 컴포넌트가 누적되어 모바일에서 프레임 드랍의 원인이 됩니다. 애프터 코드의 핵심은 두 줄입니다. 먼저 세 번째 줄에서 밑줄 RB라는 필드를 선언해두고 일곱 번째 줄에서 밑줄 RB 물음표 등호 get 컴포넌트로 게으르게 캐싱합니다. 앞서 IL에서 본 것처럼 이 한 줄은 밑줄 RB가 널일 때만 get 컴포넌트를 호출합니다. 한번 캐싱된 뒤로는 BR2.S 분기가 할당 블록을 건너뛰니까 실제 작업은 여덟 번째 줄에서 밑줄 RB 필드를 한번 읽어서 에드포스를 호출하는 것뿐이죠. 핫패스에서 발생하던 get 컴포넌트 비용이 첫 프레임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단, 한 가지 주의가 있는데 유니티에서 디스트로이로 밑줄 RB가 파괴된 이후에는 가짜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섹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가짜널 문제, 영어로는 페이크 널이라고 부르는 이 함정은 유니티 개발에서 가장 유명한 미묘한 버그 중 하나입니다. 잠시 뒤 함정과 주의사항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겠으니 이 경고를 머리에 담아두시고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설정값 기본값 처리입니다. 제이슨 설정 파서, 서버 응답 객체, 사용자 입력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에서
값이 없으면 기본값을 채워주는 패턴이죠. 이 패턴이 널 조건부 연산자와 널 병합 연산자 조합의 가장 흔한 활용 사례입니다. 비포 코드를 보시죠. 첫 번째 줄은 프로파일과 프로파일.name이 둘 다 살아있는지 사망 연산자로 검사하고, 살아있으면 이름을 그대로 쓰고 아니면 게스트라는 문자열을 씁니다. 표현이 길어서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죠. 두 번째 줄은 더 어색합니다. config의 max hp를 물음표점으로 가져온 뒤 has value를 검사하고, 살아있으면 점 value를 꺼내고 아니면 100을 쓰는 패턴이죠. 이 두 줄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줄어드는지 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은 프로파일 물음표점 name 물음표 게스트로 줄었습니다. 프로파일이 살아있고 그 안에 name도 살아있으면 이름을 어느 쪽이라도 널이면 게스트를 씁니다.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죠. config 물음표점 max hp의 결과는 int 타입이고, 물음표 100을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int 타입으로 환원됩니다. 한 줄에 안전성과 가독성을 동시에 얻은 거죠. 네 번째 사례는 C#14의 신규 기능, 널 조건부 대입입니다. 객체가 있을 때만 그 필드를 설정한다는 실무에서 굉장히 흔한 패턴이 어떻게 한 줄로 줄어드는지 보시겠습니다. C#13 이하의 비포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커스터머가 널이 아닌지 검사하고, 통과하면 세 번째 줄에서 비싼 주문 생성 함수를 호출해 customer.order에 대입합니다. 의도는 명확하지만 네 줄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모양에서는 커스터머가 있을 때만이 작업을 하라는 의도가 if 블록의 모양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C#14의 부터 코드는 단 한 줄입니다. 커스터머 물음표 점 order 등호 create expensive order. 두 코드는 의미가 완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커스터머가 널이면 오른쪽에 비싼 주문 생성 함수가 호출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싼 계산이 의미 없이 공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락평가가 대입의 왼쪽에서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복합 대입도 모두 허용됩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플레이어 물음표점 스코어 더하기 등호 10, 플레이어가 살아있을 때만 점수에 10을 더하는 코드죠. 세 번째 줄은 더 흥미로운데 config 물음표점 tags, 물음표 등호, 새 리스트 스트링 표현으로 두 가지 널 관련 연산자가 한 줄에 같이 등장합니다. config가 살아있고 그 안에 tags가 널이면 새 리스트를 만들어 넣는 패턴이죠.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증감 연산자가 더하기 2개나 빼기 2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 섹션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함정 섹션입니다. C샵을 쓰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유니티에서 물음표점 연산자를 쓰지 말라는 조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유니티의 가짜 널, 페이크 널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게임 오브젝트, 모노 비헤이비어, 컴포넌트 같은 유니티 타입들은 모두 유니티 엔진 점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이들은 사실 두 쌍의 객체로 구성됩니다. C샵 쪽의 관리 객체, 즉 래퍼와 C++ 쪽의 네이티브 객체죠. 디스트로이를 호출하면 네이티브 객체는 즉시 파괴됩니다. 하지만 C샵 래퍼는 GC가 수거하기 전까지 메모리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C샵 참조 관점에서는 객체가 널이 아니지만 엔진 관점에서는 이미 없는 상태가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유니티는 이 혼란을 줄이려고 유니티 엔진 점 오브젝트의 등호 연산자를 오버로드해서 네이티브 객체가 파괴되었으면 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짜 널의 정체입니다. 코드를 보시죠. 첫 번째 줄에서 프리팹을 인스턴스화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두 번째 줄에서 디스트로이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다음 프레임에서 네 번째 줄 debug.log로 지호가 널인지 비교한 결과를 출력하면 true가 찍힙니다. C샵의 순수 참조 관점으로 보면 래퍼는 살아있으니 false가 나와야 할 텐데, 유니티에 오버로드된 등호 연산자가 네이티브가 파괴됐으니 널이다 라고 판정해서 true를 돌려주는 거죠. 이제 잘못된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평범해 보입니다. 밑줄 타깃 물음표 점셋 액티브로 안전하게 비활성화하려는 의도죠. 그런데 이 밑줄 타깃이 이미 디스트로이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함정이 발동합니다. 물음표점 연산자는 CLR, 런타임에 진짜 널만 체크합니다. 즉, 유니티가 오버로드한 등호 연산자를 전혀 호출하지 않고 순수 C샵 참조가 0인지만 봅니다. 파괴된 게임 오브젝트의 래퍼는 여전히 메모리에 있으니까 널 아님으로 판정되고, 그 다음에 set active를 호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결과 네이티브 호출이 존재하지 않은 C++ 객체를 건드리려 하다가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 즉 누락된 참조 예외가 발생합니다. 올바른 패턴은 세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에서 if문으로 밑줄 타깃이 널이 아닌지 검사하는데, 이 부등호 연산자는 유니티가 오버로드한 등호 연산자를 그대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파괴된 오브젝트는
널로 판정되어 if 블록 자체가 실행되지 않고 다섯 번째 줄의 set 액티브 호출도 안전하게 스킵됩니다. 한마디로 유니티 오브젝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if of day 나시퀄 널 패턴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차이를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보면 더 분명합니다. 위쪽 회색 박스가 디스트로의 호출 후 상태를 보여줍니다. C# 래퍼는 살아있고, 즉 참조가 0이 아니지만 C++ 네이티브는 이미 파괴된 모순적인 상태죠. 왼쪽 빨간 박스가 물음표점 연산자 경로입니다. CLR 참조가 0인지만 확인하니까 널 아님으로 판정되고 set 액티브 호출을 시도하다가 missing reference exception이 터집니다. 오른쪽 초록 박스가 if 부등호 널 경로입니다. 유니티가 오버로드한 등호 연산자를 호출해서 네이티브 파괴를 감지하고 널로 판정이 나오니까 분기를 안 타서 안전하게 스킵됩니다. 그래서 실무 규칙이 정리됩니다. 유니티 엔진점 오브젝트 파생 타입,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 모노 비헤이비어, 컴포넌트,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같은 것들에는 물음표점, 물음표 등호 같은 널 관련 연산자를 쓰지 마시고 반드시 if of j 부등호 널을 쓰셔야 합니다. 일반 C# 타입, 예를 들어 스트링, 리스트, 포코 같은 것들에는 그대로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코드 리뷰에서 꼭 짚어야 합니다. 한 가지 짚고 갈 점은 유니티 6에서도의 문제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새 버전에서는 고쳐졌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음표점 연산자가 가상 호출 규약을 오버로드된 등호 연산자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C# 언어 스펙입니다. 엔진 버전이 올라간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프로젝트에서는 영구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하는 규칙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C# 14 관련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약속드렸던 증감 연산자 금지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C# 14에서 널 조건부 대입이 허용됐지만 증감 연산자인 더하기 2개와 빼기 2개는 여전히 컴파일 에러입니다. 같은 시리즈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 둘만 빠져 있을까요? 정리표를 보시죠. 첫 번째 줄의 단순 대입은 OK, 두 번째 줄의 복합 대입 더하기 등호 1도 OK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즉 커스터머 물음표점 카운트의 증감 연산자는 컴파일 에러입니다. 이유는 좌측값 발록과 부수 효과의 모호성 때문입니다. 단순 대입과 달리 증감 연산자는 값을 읽고 이를 더해서 같은 자리에 쓴 뒤 변경 전 또는 후의 값을 반환이라는 복합 동작입니다. 커스터머가 널이라고 가정해 보시죠. 첫째, 반환값의 타입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카운트가 인트라면 널일 때 반환값은 무엇입니까? 널러블 인트로 바꾸자는 논리도 있지만 원래 커스터머.count++의 반환 타입은 인트입니다. 타입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표현식의 의미가 혼란스러워지죠. 둘째, 부수 효과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메모리 위치에 쓰는 동작을 건너뛴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건너뛴 뒤 반환값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커스터머, 물음표점, 리스트 대괄호 인덱스 더하기 같은 중첩 시나리오까지 가면 조합 폭발이 일어납니다. C# 언어 디자인팀은 이런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해 증감 연산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복합 대입 더하기 등호 1로 풀어쓰거나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줄처럼 명시적 if문으로 커스터머가 널이 아닌지 검사하고 그 안에서 증감하는 거죠. 두 방법 모두 의미는 같지만 코드 흐름과 가독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값 타입 반환에서 int와 int 물음표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IL을 볼 때 잠깐 짚었듯이 물음표점 연산자의 결과가 값 타입일 때는 자동으로 널러블로 감싸진다는 규칙이 있죠. 이걸 놓치면 컴파일 오류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죠. int age 등호 person, 물음표점 age라고 썼습니다. 의도는 person이 살아있으면 그 나이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이유는 person 물음표점 age의 결과 타입이 int 물음표이기 때문입니다. person이 널이면 결과가 널일 수 있으니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널러블 int로 감싸버립니다. 받는 쪽 변수는 일반 int인데 더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으로 암시적 변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되는 거죠. 올바른 패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은 받는 변수 자체를 int 물음표로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솔직한 방식이죠. 세 번째 줄은 가장 흔한 패턴인데 물음표 0을 붙여서 기본값을 제공하는 거죠. 결과 타입이 자연스럽게 int로 환원됩니다. 네 번째 줄은 명시적 방식으로 person 물음표점 age의 결과에 value over default를 호출해서 값을 꺼냅니다. 기본값이 0, 2고 코드 의도가 가장 명확하지만 좀 길어지죠. 실무에서는 세 번째 줄의 물음표
물음표 기본값 조합이 가장 자주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널 병합 연산자와 널 병합 할당 연산자의 왼쪽은 반드시 널이 될 수 있는 값이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x를 일반 인트로 선언했고 두 번째 줄에서 x 물음표 10이라고 쓰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일반 인트는 절대 널일 수 없으니까 컴파일러가 이 연산은 의미가 없다고 거부하는 거죠. 인트 물음표 참조 타입 널러블 레퍼런스 타입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C# 버전별로 널 관련 연산자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도입됐는지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C# 1.0 시절에는 ifx 부등호 널이라는 단순한 검사밖에 없었고 C# 2.0에서 비로소 널러블이 도입되어 각 타입도 널이 될 수 있게 되었죠. 본격적인 변화는 C# 6.0부터입니다. 널 조건부 연산자와 널 조건부 인덱스 연산자가 도입됐고 널 병합 연산자도 이때 정비됐습니다. C# 8.0에서는 널 병합 할당 연산자가 추가됐고 같은 버전의 널러블 레퍼런스 타입 즉 NRT가 들어와서 참조 타입도 널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인 C# 14에서 널 조건부 대입이 도입된 거죠. 각 버전의 차이를 짧은 코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C# 5 이전과 C# 6 이후의 차이입니다. 널 조건부 연산자가 도입된 시점이죠. C# 5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랭스 변수를 int 물음표로 선언하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if, else로 네임이 살아있으면 랭스를 받고 아니면 명시적으로 널을 대입합니다. 다섯 줄이 들어가죠. C# 6 이후에는 첫 번째 줄, 한 줄로 끝납니다. name 물음표 .length 이 작은 변화가 코드의 모양과 의도를 얼마나 깔끔하게 만드는지 보시면 압니다. 다음은 C# 7과 C# 8의 차이, 즉 널 병합 할당 연산자가 도입된 시점입니다. C# 7까지는 첫 번째 줄에서 밑줄 캐시가 널인지 검사하고 두 번째 줄에서 새 리스트를 만들어 대입하는 두 줄짜리 패턴이 표준이었습니다. C# 8 이후에는 첫 번째 줄, 한 줄로 끝납니다. 밑줄 캐시 물음표 등호, 세리, 리스트 인트 표현. 그리고 IL 레벨에서도 한 번에 br2.s로 할당 블록 전체를 건너뛰는 가장 짧은 형태로 컴파일됩니다. 앞서 3.3 섹션에서 본 그대로죠.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 변화 C# 13과 C# 14의 차이입니다. 널 조건부 대입이 들어온 시점이죠. C# 13까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적힌 것처럼 대입문 왼쪽에 물음표점을 쓰면 CS0131 같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처럼 if문으로 커스터머가 널이 아닌지 검사한 뒤 그 안에서 대입을 해야 했죠. 잘 알려진 우회 패턴이지만 두 줄이 들어갑니다. C# 14에서는 첫 번째 줄, 한 줄로 정상 컴파일됩니다. 복합 대입인 더하기 등호, 빼기 등호, 곱하기 등호, 그리고 널 병합 할당 연산자까지 함께 허용되죠. 단 한 가지 예외, 증감 연산자는 앞서 본 좌측값과 부수 효과의 모호성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전체를 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점 앞에 물음표가 붙은 널 조건부 연산자는 안전한 멤버 접근에 씁니다. 둘째, 대괄호 앞에 물음표가 붙은 널 조건부 인덱스 연산자는 안전한 인덱스 접근에 쓰죠. 셋째, 물음표 두 개의 널 병합 연산자는 기본값을 지정할 때 씁니다. 넷째, 물음표 두 개의 등호가 붙은 널 병합 할당 연산자는 게으른 초기화와 캐싱의 표준이고요. 다섯째, C# 14의 새 기능. 점 앞에 물음표가 붙은 널 조건부 대입은 객체가 있을 때만이 필드를 설정하는 조건부 대입에 사용합니다. 다섯 가지 모두 단락 평가가 핵심이라는 점, IL의 br2.s 분기로 그대로 박힌다는 점, 그리고 유니티의 유니티 엔진 점 오브젝트 파생 타입에서는 가짜 널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